형틀 위에 묶인 서씨의 몸이 거칠게 비틀렸다. 살을 파고드는 거친 오라줄의 감촉보다 더 끔찍한 것은 관아 마당을 가득 메운 구경꾼들의 숨죽인 침묵이었다. 늦가을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흙먼지를 일으켰지만 서씨의 등줄기에는 식은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그녀의 무릎은 이미 거친 바닥돌에 지시겨져 감각이 없었고 눈앞에는 붉은 관복을 입은 최 사또가 거만한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저 높은 대청마루 위에서 그가 내뱉는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관아 안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고도 위태로웠다.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최 사또의 호통소리가 공기를 찢으며 날아들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씨를 향한 경멸과 동시에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하찮은 계집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옆에 선 이방이 얄미운 표정으로 장부를 펼쳐들며 거들었다. 관아의 법도를 무시하고 감히 사또 나으리의 영에 불복하여 소란을 피운 죄, 게다가 근본 없는 자들을 끌어들여 민심을 어지럽힌 죄가 명백하다. 어서 이실직고하지 않고 무엇 하느냐. 이방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나졸들이 형장을 바닥에 쿵쿵 찍으며 위협적인 소리를 냈다. 서씨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두 눈은 공포에 질려 있기보다는 오히려 서슬퍼런 원망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가 지은 죄라고는 늙은 시어머니와 함께 국밥을 팔아 정직하게 살아온 것뿐이었다. 탐욕스러운 초의 사또가 자신의 가게 터를 노리고 억지 누명을 씌웠다는 사실을 이곳에 모인 백성들 중 모르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어 그녀를 변호하지 못했다. 서씨는 입술을 꽉 깨물어 피맛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대꾸했다. 소인은 죄가 없사옵니다. 죄가 있다면 가난한 과부로 태어나 권력 있는 분들의 눈에 띈 것뿐이옵니다. 그녀의 당돌한 대답에 구경꾼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죽고 싶어서 환장한 것이 아니고서야 형틀에 묶인 채 사또에게 말대꾸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초의 사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쥐고 있던 부채를 쫙 펼치며 당장이라도 서씨의 입을 찢어 놓으라는 듯 형리에게 손짓했다. 전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매우 쳐라. 저 입에서 살려달라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뼈를 부수어라. 형리가 침을 되뱉고는 굵은 곤장을 치켜들었다. 햇빛을 받아 번들거리는 곤장의 표면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살점을 맛보았을 터였다. 서씨는 질끈 눈을 감았다. 매질의 고통보다 더 두려운 것은 자신이 여기서 무너지면 병든 시어머니마저 저들의 손에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그녀의 귓게 윙윙거리는 이명소리가 들려왔다. 심장이 터질 듯 박동했고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곤장이 허공을 가르며 내려오는 그 찰나의 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다. 그때였다. 관아의 소슬대문 밖에서부터 땅을 울리는 말 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단순한 말 한두 필의 소리가 아니었다. 수십 필의 말이 동시에 달려오는 듯한 굉음과 함께 날카로운 태평소 소리가 관아 담장을 넘어 안뜰까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내리꽂히던 곤장이 서씨의 엉덩이 바로 위 허공에서 멈췄다. 형리도 사또도 구경하던 백성들도 모두 쏘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돌렸다. 닫혀있던 대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다. 먼지구름을 일으키며 들이닥친 것은 화려한 기치를 앞세운 관군의 행렬이었다. 그 위세가 어찌나 당당하고 살기가 등등한지
마당에 있던 나졸들은 엉겁결에 뒷걸음질 쳤다. 행렬의 선두에 선 기수들이 든 깃발에는 일가의 고을 수령 따위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고위 관직의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순식간에 관아 마당은 들이닥친 외부인들에 의해 점거당했고 최 사또의 호령 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정적만이 감돌았다. 행렬의 중앙, 4명의 건장한 가마꾼이 맨 사인교가 마당 한가운데에 멈춰 섰다. 가마의 문발은 굳게 닫혀 있었으나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대청마루 위에 앉은 초의 사또를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초의 사또는 당황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예정에 없던 고위 관료의 방문, 그것도 형 집행 직전에 들이닥친 이 불청객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는 급히 관모를 고쳤으며 계단 아래로 내려갈 채비를 했다. 어느 분의 행차시기에 일이 예고도 없이 관아를 범한단 말이오. 최 사또가 애써 목소리에 힘을 주어 외쳤지만 끝내 떨리는 음색을 감추지는 못했다. 가마 곁에 시립해 있던 호위무관 하나가 싸늘한 눈빛으로 최의 사또를 쏘아보며 우렁차게 외쳤다. 도순찰사 영감의 행차시다. 고을 수령은 즉시 뜰 아래로 내려와 예를 갖추라. 도순찰사라니. 그 말에 최의 사또의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다. 도순찰사는 지방관을 감찰하고 생살 여탈권을 쥔 막강한 권력자가 아닌가. 형틀에 묶인 서씨는 멍한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살을 찢으려던 형리는 곤장을 땅에 떨어뜨린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공포가 순식간에 기묘한 안도감으로 바뀌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불안이 엄습했다. 저 높은 분이 굳이 이 작은 고을, 그것도 이 타이밍에 나타난 이유가 무엇일까? 우연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의도일까? 그녀의 머릿속에 문득 며칠 전 국밥을 먹고 갔던 그 기이한 거지의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최 사또는 허둥지둥 대청에서 내려와 흙바닥에 엎드렸다. 방금 전까지 서씨를 신문하던 그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비굴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다. 소인, 도순찰사 영감의 행차인 줄 미처 몰라 부했고 결례를 범하였나이다.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가마의 문이 천천히 열렸다. 모든 이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가마 안에서 검은 가죽신을 신은 발이 천천히 땅을 디뎠다. 흙먼지 하나 묻지 않은 깨끗한 신발과 고급스러운 비단 자락이 보였다. 그러나 서 씨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비단 옷자락이 아니었다. 감에서 내린 인물이 고개를 들어 최 사또를 내려다보는 순간 서 씨는 숨을 멈췄다. 비록 말끔하게 씻고 관복을 입었으나 그 눈매만은 잊을 수 없었다. 며칠 전 빗물에 젖은 차에 덜덜 떨며 국밥 한 그릇을 얻어먹던 그 초라한 거지. 쉰내가 진동하던 몸뚱이를 이끌고 들어와 개걸스럽게 밥을 말아 먹던 그 사내가 지금 도순찰사의 관복을 입고 서 있는 것이다. 최 사또, 내 오늘 이 고을의 풍경이 참으로 흥미로워 잠시 들렀소.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나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엎드려 있는 최 사또를 지나쳐 곧장 형틀에 묶인 서 씨에게로 다가왔다. 서 씨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눈을 크게 떴다. 남자는 서 씨의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찢어진 옷까지, 그리고 공포에 질린 눈동자를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이 찰나의 순간 흔들리는 듯 했으나 이내 다시 차분해졌다. 그래, 이 여인의 죄목이 무엇이라 하였소? 도순찰사가 최 사또를 향해 툭 던지듯 물었다.
최사또는 땅에 머리를 박은 채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다. 예, 예. 관아의 명을 거역하고 민심을 선동한 죄인이옵니다. 엄히 다스려 법도를 바로잡으려던 참이었습니다. 도순찰사는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등골이 오싹해지게 만드는 종류의 것이었다. 그는 허리춤에서 부채를 꺼내 들며 서씨의 얼굴을 부채 끝으로 살짝 들어 올렸다. 민심을 선동했다. 도순찰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서씨와 눈을 맞췄다. 그 눈빛은 서씨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무언의 신호를 보내는 듯했다. 내가 보기에는 그저 가련한 백성으로 보이는데 사또의 눈에는 천하의 대역죄인으로 보이는 모양이구려. 그의 비꼬는 말투에 최사또의 어깨가 움찔했다. 마당에 모인 구경꾼들은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감찰이 아니었다. 도순찰사는 다시 몸을 돌려 사또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관아의 흙바닥을 짓누르는 듯 무거웠다. 내 오는 길에 이 고을에 대한 재미있는 소문을 몇 가지 들었소. 과부가 끓이는 국밥 맛이 일품이라지. 그런데 그 국밥집 주인이 지금 내 눈앞에 묶여 있군요. 초의 사또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다. 도순찰사가 국밥집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은 이미 무언가를 알고 왔다는 뜻이 아닌가. 공포가 그의 목을 조여왔다. 풀어라. 도순찰사의 짧은 명령이 떨어졌다. 형리와 나졸들은 서로의 눈치만 보며 머뭇거렸다. 사또의 명령 없이는 죄인을 풀어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당장 저 여인의 결박을 풀라 하였다. 도순찰사가 천둥처럼 호통을 치자 그제야 형리들이 허둥지둥 달려들었다. 서씨의 손발을 올가매고 있던 밧줄이 풀려나갔다. 피가 통하지 않아 하얗게 질렸던 팔다리에 다시 감각이 돌아오자 서씨는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서씨가 바닥에 쓰러지자 도순찰사는 성큼성큼 다가와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다. 천하의 도순찰사가 죄인 취급을 받던 천민 과부 앞에 무릎을 꿇다니 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이었다. 그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서씨의 떨리는 어깨를 덮어주었다. 그 따뜻한 온기에 서씨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도순찰사는 그녀의 귀에만 들릴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날의 국밥 값은 오늘부터 치르도록 하지요. 최사또는 이 광경을 넋이 나간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의 권력이 그리고 자신이 쌓아 올린 견고한 성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도순찰사는 서씨를 부축해 일으킨 뒤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최사또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제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의 그것과 같았다. 최사또, 자네는 오늘 운이 아주 없거나 아니면 아주 나쁜 짓을 저질렀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요. 내 오늘 이곳에서 자네의 판결을 직접 다시 하겠소. 바람이 멈추고 관아 마당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다. 서씨의 어깨에 걸쳐진 비단 옷자락이 바람에 살짝 펄럭였다.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이제 곧 시작될 피바람을 예고하는 깃발과도 같았다. 돌이킬 수 없는 찰나의 순간,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반대 방향으로 구르기 시작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그러나 누군가는 간절히 바랐던 심판의 시간이 도래한 것이다. 관아의 마당에서 벌어진 소란이 있기 불과 며칠 전. 나루터의 새벽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짙은 안개와 함께 밝아오고 있었다. 강바람에 섞여 비릿한 물내음이 풍겨왔지만 서씨의 국밥집 굴뚝에서는 구수한 고기 삶는 냄새가 먼저 피어올라 새벽 공기를 데웠다. 아직 닭이 회를 치기도 전인 축시 무렵
서 씨는 이미 부엌 한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다. 매캐한 연기에 눈이 따가워 눈물이 찔끔 났지만 그녀는 익숙한 듯 옷소매로 눈가를 훔치며 부직갱이를 놀렸다. 가마솥 안에서는 뽀얀 국물이 펄펄 끓어오르고 있었다. 솥뼈를 고아 만든 육수는 서 씨의 자부심이자 생계의 미천이었다. 그녀는 나무 주걱으로 기름기를 걷어내며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냈다. 25, 한창 꽃다운 나이였으나 과부라는 멍에와 고단한 삶은 그녀의 얼굴에 옅은 그늘을 드리웠다. 숯 검댕이 묻은 뺨과 거칠어진 손마디는 양반가 규수들이라면 상상도 못할 고생의 흔적이었으나 서 씨에게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훈장과도 같았다. 날이 완전히 밝자 나루터를 오가는 뱃사공들과 보부상들이 하나둘씩 가게로 들어닥쳤다. 주모 여기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말아주소. 거친 사내들의 목소리가 좁은 가게 안을 가득 채웠다. 서 씨는 묵묵히 뚝배기에 밥을 담고 국물을 부어 날랐다. 개다리 소반이 삐거덕거릴 정도로 손님들이 들이닥쳤지만 그녀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깍두기 접시를 놓고 숟가락을 얹는 손길은 빠르면서도 정갈했다. 손님들은 국밥을 개걸스럽게 먹으면서도 서 씨를 향한 짓궂은 농담을 멈추지 않았다. 어이, 서 씨 과부.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살 텐가? 내 셋째 첩으로 들어오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 텐데 말이야. 누런이를 드러내며 웃는 약재상 박가놈의 말에 주위 사내들이 킬킬대며 맞장구를 쳤다. 서 씨는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이고 행주질만 계속했다. 대꾸해봐야 더 험한 꼴을 당할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경험으로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그녀가 이토록 모욕을 참아내는 이유는 단 하나. 가게 안쪽 쪽방에 누워있는 시어머니 때문이었다. 중풍으로 쓰러져 거동조차 힘든 시어머니는 서 씨가 벌어오는 돈으로 겨우 약을 쓰고 있었다. 남편이 3년 전 강물에 휩쓸려 세상을 떠난 뒤 시댁 식구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으나 서 씨만은 끝까지 남아 병든 시어머니를 봉양했다.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보며 효부라 칭송했지만 한편으로는 미련한 년이라며 혀를 차기도 했다. 서 씨의 국밥집은 허름했지만 그 위치만은 나루터에서 가장 목이 좋은 곳이었다. 강을 건너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곳을 지나쳐야 했고 장터로 향하는 길목이기도 했다. 바로 그 점이 화근이었다. 최근 고을의 세도가들 사이에서 나루터 개발 이야기가 돌면서 서 씨의 가게 털을 탐내는 눈길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노골적인 탐욕을 드러내는 자들은 관아의 하급 관리들이었다. 점심 나절이 지나 손님이 뜸해질 무렵 관아의 작청에서 심부름을 하는 왈패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그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신발을 벗어 던지고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야, 국물 좀 넉넉히 가져와봐. 고기도 좀 팍팍 넣고 돈도 제대로 내지 않을 것이 뻔한 자들이었지만 서 씨는 군말 없이 고기를 넉넉히 얹은 국밥을 대령했다. 그들에게 밉보였다가는 당장 내일부터 장사를 못하게 될 수도 있었다. 왈파의 중 우두머리 격인 놈이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인상을 팍 찌푸렸다. 이거 맛이 왜 이래 쉬어 터진 거 아니야. 그는 멀쩡한 국밥 그릇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아까운 고기들이 흙바닥에 나뒹굴었다. 서 씨는 화들짝 놀라 달려왔다. 나으리. 오늘 아침에 갓 잡은 소로 끓인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지요. 그녀는 바들바들 떨며 엎드려 조각난 뚝배기를 치우려 했다. 어허, 인연이 어디서 말댔구야. 내가 맛없다면 맛없는 거지. 놈은 서 씨의 어깨를 발로 툭 밀었다. 힘없이 뒤로 넘어지면서 서 씨의 손바닥이 깨진 뚝배기
조각에 긁혀 피가 배어 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다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 끓여 올리겠습니다. 노여움을 푸십시오. 비굴해 보일 정도로 납작 엎드린 그녀의 태도에 왈패들은 서로 쳐다보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다. 그들은 서 씨가 약하다고 믿었다. 반항할 힘도 의지도 없는 그저 순종적인 먹잇감이라고 생각했다. 이 작고 가냘픈 여인이 얼마나 독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지 그들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왈패들은 술까지 몇 병 시켜 먹고는 돈 한 푼 내지 않고 가게를 나갔다. 장부에 달아놔 나중에 한꺼번에 셈해 줄 테니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서 씨의 눈동자가 깊게 가라앉았다. 주먹을 쥔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해질 녘이 되어서야 가게는 조용해졌다. 서 씨는 퉁퉁 부은 다리를 두드리며 깨진 그릇 조각을 마당 구석에 묻었다. 붉은 노을이 강물 위로 내려앉는 풍경은 처연하게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오늘은 손해가 막심했다. 약값은커녕 내일 장사할 고기 살 돈도 빠듯했다. 그녀는 한숨을 푹 내쉬며 앞치마 주머니를 뒤적거려 꼬깃꼬깃한 엽전 면잎을 세어 보았다. 턱없이 부족했다. 그때 쪽방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새어 나왔다. 아가, 밖이 소란스럽던데 무슨 일 있느냐? 쉰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 묻어 있었다. 서 씨는 급히 표정을 바꾸고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닙니다. 어머님, 술 취한 객들이 주정을 좀 부렸을 뿐이에요. 별일 아니니 걱정 마세요.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남은 밥에 물을 말아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밥상을 받고도 숟가락을 들지 못한 채 며느리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내 얼굴이 반쪽이 되었구나. 나 같은 늙은이가 빨리 죽어야 네가 편할 텐데. 시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서 씨는 손사래를 치며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이 계시니 제가 사는 겁니다. 어서 드시고 기운 차리셔야지요. 그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지옥 같은 세상에서 그녀를 붙잡아주는 유일한 끈이 바로 시어머니였다. 밤이 깊어지자 강가에는 스산한 바람이 불어왔다. 서 씨는 설거지를 마치고 가게 문단속을 했다. 낡은 나무 문짝은 삐걱거리며 제대로 아귀가 맞지 않았다. 문득 그녀는 문틈 사이로 칠흑 같은 어둠을 내다보았다. 저 어둠 속 어딘가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겁이 아니라 여자의 직감이었다. 무언가 거대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나루터를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빗장을 걸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가게와 어머님만은 지키겠노라고.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그 작은 평화가 오히려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미끼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내일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불청객들이 줄지어 찾아오리라는 것을. 하늘에는 구름에 가려진 달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강물은 말없이 어둠 속으로 흘러갔다. 방 안에 호롱불을 켜고 앉아 서 씨는 해진 버선을 기웠다. 바늘귀를 꿰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오늘 낮에 왈패들이 흘리고 간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관아의 최사또가 이 터를 눈독들이고 있다던데.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오늘 겪은 수모는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녀는 바늘에 찔린 손가락을 입에 물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퍼졌다. 그것은 앞으로 그녀가 흘려야 할 피눈물의 예고편과도 같았다.
쪽방에 시어머니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렸다. 바람이 차다. 문단속 잘해라. 서씨는 이불을 덮어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아무리 빗장을 단단히 걸어도 권력이라는 이름의 폭력은 문을 부수고 들어올 것이었다. 서씨는 호롱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으나 쉽게 잠들지 못했다. 천장의 석가래가 어둠 속에서 거대한 짐승의 뼈처럼 보였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다가올 내일을 두려움 속에 기다리고 있었다. 나루터의 부산스러운 소음이 일순간 뚝 끊겼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나타나 숲속의 작은 동물들이 숨을 죽인 것과 같은 형국이었다. 서씨는 국자를 쥔 손을 멈추고 가게 입구를 바라보았다. 낡은 문지방을 넘어 들어온 것은 비단신을 신은 발이었다. 값비싼 향 냄새가 훅 끼쳐와 국밥집 특유의 구수한 냄새를 단번에 덮어버렸다. 뒤이어 나타난 인물은 붉은 관복을 입고 거만한 배를 내민 초의 사또였다. 그의 뒤로는 이방과 관아의 하인들이 병풍처럼 늘어서서 위압감을 조성했다. 최 사또는 가게 안을 휘둘러 보며 코를 찡긋거렸다. 마치 오물 구덩이에라도 들어온 듯한 표정이었다. 좁은 가게 안에 앉아 있던 손님들은 사또의 행차에 기겁하여 먹던 숟가락을 놓고 불이 나게 밖으로 도망쳤다. 순식간에 가게 안은 텅 비어버렸고 서씨와 초의 사또 일행만이 남게 되었다. 서씨는 재빨리 앞침에 물 묻은 손을 닦고 마루 아래로 내려와 깊숙이 허리를 숙였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입을 열었다. 사또 나으리, 이 누추한 곳까지 어인 행차시옵니까? 허허, 고을의 백성이 사는 형편을 살피는 것이 수령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최 사또의 목소리는 기름지고 미끈거렸다. 그는 이방이 깔아준 비단 방석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낡은 평상이 그의 육중한 무게에 비명을 질렀다. 그는 부채를 펼쳐 살살 붙이며 서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탐욕스러운 시선이 서씨의 허름한 저고리 깃과 걷어 올린 소매 아래로 드러난 하얀 손목에 머물렀다. 서씨는 본능적으로 온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다. 듣자 하니 내 국밥 솜씨가 일품이라더구나. 허나 이런 험한 나루터에서 여인 혼자 장사를 하는 것이 영 위태로워 보여 내 마음이 쓰이던 참이다. 최 사또는 짐짓 걱정하는 척하며 본론을 꺼냈다. 이 터가 관에서 새로 계획 중인 창고, 부지로 딱 적합하여 내 너에게 후한값을 쳐서 사드릴까 하는데 어떠냐. 말이 좋아, 후한값이지. 그가 제시하려는 금액이 헐값일 것은 불보듯 뻔했다. 게다가 창고 부지라는 말도 핑계일 뿐 실상은 뒤로 투전판을 벌이려는 속셈임을 모르는 이가 없었다. 서씨는 마른 침을 삼켰다. 이곳은 남편이 남겨준 유일한 유산이자 시어머니와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터전이었다. 이곳을 잃으면 길거리에 나앉아야 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정중하게 대답했다. 나으리, 황송하오나 이 가게는 죽은 지아비의 혼이 서린 곳이옵니다. 병든 시어머니를 모시고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이곳을 떠날 수가 없사옵니다.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녀의 거절은 정중했으나 단호했다. 최 사또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천한 과부 주제에 감히 고을 수령의 제안을 거절하다니 그의 자존심에 생채기가 났다. 그는 부채를 탁 소리나게 접으며 상체를 서씨 쪽으로 기울였다. 어허, 인연이 내 호의를 무시하는 개냐 과부. 혼자 몸으로 이런 험한 곳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으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거두어 주려 했거늘 그의 말투에서 거두어 준다는 말은
단순히 가게를 산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첩이나 놀이개로 삼겠다는 음흉한 속내가 뚝뚝 묻어났다. 서 씨는 모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꾹 참았다. 지금 화를 냈다가는 어떤 보복이 돌아올지 몰랐다. 소인, 비록 천한 몸이오나 지아비에 대한 정절을 지키며 살고자 합니다. 나으리의 깊은 뜻을 따르지 못해 송구할 따름입니다. 그녀는 유교적 도덕률을 방패 삼아 그를 밀어냈다. 사대부인 사또가 정절을 운운하는 과부를 대놓고 건드릴 수는 없을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초의 사또는 도덕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위인이었다. 정절 흐흐흐. 초의 사또가 비열하게 웃었다. 죽은 귀신 붙잡고 정절을 지키면 쌀이 나오느냐, 돈이 나오느냐. 내 오늘 분명히 말해두마. 좋은 말로 할 때 이 터를 넘기고 내 품으로 들어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그는 말끝을 흐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방과 하인들이 낄낄거리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그토록 아끼는 이 가게가 온전치 못할 것이다. 내 시어머니 약값도 구하기 힘들어질 테고 말이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서 씨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통증이 느껴졌지만 마음의 통증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녀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버티자 최 사또는 기분이 상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쯧쯧 미련한 것 굴러들어 온 복을 제 발로 차다니 두고 보자꾸나. 네가 언제까지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살 수 있을지. 그는 침을 퇴 뱉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게를 나갔다. 사또 일행이 사라진 뒤에도 가게 안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숨어있던 손님들이 하나둘 눈치를 보며 돌아왔지만 누구도 국밥을 주문하지 못했다. 모두가 서 씨를 불쌍하게 혹은 한심하게 쳐다볼 뿐이었다. 그냥 사또 말대로 하지 괜히 밉보여서 어쩌려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서 씨는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초의 사또의 마지막 눈빛이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다.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존재를 철저히 짓밟아 버리겠다는 파괴적인 악의였다. 서 씨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사발을 떠서 벌컥벌컥 마셨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갔지만 속에서 타오르는 불안감은 꺼지지 않았다. 이제 전쟁은 시작되었다. 가진 것 없는 과부와 고을의 왕이나 다름없는 사또와의 싸움, 승산이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서 씨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저녁 장사를 준비하려 했지만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다. 칼질을 하다가 손을 베일 뻔했고 육수불 조절을 잘못해 넘치게 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찼다. 관아의 괴롭힘이 시작될 것이다. 왈패들을 보내 행패를 부릴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물릴 수도 있다. 어쩌면 시어머니를 해코지할지도 모른다. 최악의 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해질 무렵 단골인 늙은 어부가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서씨 조심하게. 최사또 그 위인. 한 번 찍은 먹잇감은 절대 놓지 않는 독사 같은 놈이야. 차라리 지금이라도 가서 빈다고 하게. 어부의 충고는 진심이었지만 서씨는 고개를 저었다. 어르신, 제가 굽힌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가 원하는 건 제 전부를 뺏는 거예요. 저는 지켜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어둠이 내리고 가게 문을 닫을 때쯤 밖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가보니 누군가 가게 앞 장독을 깨뜨려 놓았다. 안에 들어있던 된장이 흙바닥에 쏟아져 있었다. 시작된 것이다.
최사또의 졸개들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서 씨는 깨진 독 조각을 주워 담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참았다. 울 시간이 없었다. 이제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 방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근심스러운 얼굴로 깨어 있었다. 무슨 일이냐, 밖이 소란스럽던데. 서 씨는 애써 웃으며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님, 고양이 녀석이 장독을 건드려 깨뜨렸나 봅니다. 거짓말을 하는 그녀의 가슴이 미어졌다. 이 늙고 병든 노인에게 닥쳐올 풍파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서 씨는 잠든 시어머니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다. 창호지 문 밖으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마치 늑대의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초의 사또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 홀로 선 서 씨는 마치 폭풍우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러나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질 듯 흔들리지만 그 심지가 다할 때까지는 결코 스스로 빛을 잃지 않는 법이다. 서 씨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심지에 불을 붙였다. 그것은 오기였고 분노였으며 생존에 대한 처절한 갈망이었다. 내일은 또 어떤 시련이 닥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서 씨는 다짐했다. 저들이 밟으면 밟힐지언정 결코 꺾이지는 않으리라고. 그녀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쥐었다. 그 작고 단단한 주먹 안에 그녀의 운명이 쥐어져 있었다. 억울함과 분노가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차올라 그녀를 뜨겁게 달구었다. 이 싸움이 비극으로 끝날지라도 그녀는 끝까지 저항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최사또가 다녀간 뒤 며칠 동안 나루터에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퍼붓는 빗줄기는 강물을 누렇게 뒤집어 놓았고 손님들의 발길마저 뚝 끊어 놓았다. 서 씨는 습기를 머금어 눅눅해진 가게 바닥을 걸레질하며 하염없이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다.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강물의 울음소리가 마치 자신의 처지인 양 구슬프게 들렸다. 가게 안에는 비를 피해 들어온 짐꾼 몇 명만이 탁주 사발을 기울이며 신세 한탄을 늘어놓고 있을 뿐이었다. 그때였다. 세찬 비바람에 문풍지가 찢어질 듯 펄럭이더니 낡은 문이 삐거덕 열리며 지독한 악취가 가게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술을 마시던 짐꾼들이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다. 아이고, 이게 무슨 냄새야. 시체가 썩나 문카에 선 인형은 사람의 형상이라기보다는 진흙 덩어리에 가까웠다. 넝마조각 같은 옷을 걸친 사내는 비에 흠뻑 젖어 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피부는 병색이 완연하여 검붉은 반점으로 뒤덮여 있었다. 가게 안에 있던 손님 중 하나가 소리를 질렀다. 에이, 재수 없어 주모. 뭐 해? 저 거렁뱅이 당장 내쫓지 않고 밥맛 다 떨어지게. 사내들은 당장이라도 몽둥이를 들고 일어날 기세였다. 나루터를 떠도는 거지들이야 흔했지만 이토록 흉물스러운 몰골은 처음이었다. 거지는 비틀거리며 가게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서려다. 사내들의 호통에 움찔하며 문틀을 붙잡았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고 앙상한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서 씨는 행주를 놓고 거지에게 다가갔다. 그녀 역시 순간적으로 밀려오는 악취에 숨이 턱 막혔지만 거지의 눈을 본 순간 멈칫했다. 그것은 굶주림을 넘어선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는 자의 절박한 눈빛이었다. 만약 지금 저 자를 이 차가운 빛 속으로 내쫓는다면 그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객사할 것이 분명했다. 서 씨의 머릿속에 최사또의 협박과 공웅해진 살림살이가 스쳐 지나갔다.
손님들을 비위상하게 하면 당장 오늘 수입이 끊길 판이었다. 주모 내 말 안 들려 저놈 안 쫓아내면 우리가 나갈 거야. 짐꾼들이 엽전을 탁제 탁 내려놓으며 으름장을 놓았다. 선택의 순간이었다. 서씨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장사치이기 이전의 사람이었다. 병든 시어머니를 모시는 처지라 아픈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죄책감으로 남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결심을 굳힌 듯 손님들에게 고개를 숙여 양해를 구하지 않고 곧장 거지에게로 향했다. 이쪽으로 오시지요. 비가 차갑습니다. 서씨는 더러운 거지의 소매를 조심스럽게 잡아 끌었다. 짐꾼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허, 저 여자가 미쳤나 우릴 무시하고 거렁뱅이를 들여 서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거지를 부엌과 가장 가까운 온기가 도는 구석자리로 안내했다. 거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씨를 쳐다보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몸에서 나는 썩은 내가 따뜻한 공기에 퍼지자 가게 안의 공기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더러워서 못 먹겠네. 젠장. 결국 짐꾼들은 욕설을 퍼부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들은 먹다 남은 술과 안주를 그대로 둔 채 돈도 제대로 셈하지 않고 우르르 밖으로 나가버렸다. 서씨 과부, 장사 이따위로 할 거면 문 닫아 초의 사또가 왜 이 가게를 없애려는지 알겠구만. 비수 같은 말들이 서씨의 등에 꽂혔다. 텅 빈 가게에는 빗소리와 거지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다. 오늘 벌어야 할 돈이 모두 날아간 순간이었다. 서씨는 한숨을 삼키고 가마솥 앞으로 갔다. 솥바닥을 긁어보았지만 국물은 얼마 남지 않아 있었다. 사실 그 남은 국물과 고기 몇 점은 오늘 하루 종일 굶은 시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릴 저녁밥이었다. 그녀의 손이 국자를 쥔 채 허공에서 잠시 떨렸다. 어머니를 드릴 것인가? 이 죽어가는 타인을 살릴 것인가? 시어머니의 헬쑥한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솥뚜껑을 닫지 않았다. 어머님은 찬밥을 끓여드려도 이해해 주실 거야. 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먹지 않으면 죽는다. 서씨는 자신을 합리화하며 시어머니 몫으로 남겨두었던 튼실한 고기, 건더기와 진국인 국물을 뚝배기에 가득 담았다. 갓 지은 하얀 쌀밥도 고봉으로 눌러 담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상은 그녀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이었다. 그녀는 쟁반을 들고 거지에게 다가갔다. 변변찮지만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거지는 밥상을 보자마자 눈이 뒤집힐 듯 달려들었다. 숟가락을 쥘 힘도 없는지 손으로 밥을 움켜쥐어 국에 말더니 허겁지겁 입안으로 쑤셔 넣었다. 국물이 수염과 옷자락에 튀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창백했던 그의 얼굴에 아주 미미하게나마 핏기가 돌기 시작했다. 서씨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며 물그릇을 옆에 놓아주었다. 자신이 포기한 것들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려 애썼다. 거지는 걸신 들린 듯 먹으면서도 기이할 정도로 젓가락질만은 정갈했다. 깍두기를 집어드는 손놀림이나 국그릇을 들어 국물을 마시는 각도가 천한 거지의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딘가 위화감이 있었다. 하지만 서씨는 그저 그가 너무 배가 고파 정신이 없으려니 생각했다. 뚝배기 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순식간이었다. 거지는 마지막 국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비우고는 깊은 트림을 내뱉었다. 그제야 거지는 고개를 들어 서씨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의 눈빛은 아까와 달리 섬뜩할 정도로 맑고 깊었다. 그는 서씨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저 빤히 마치 그녀의 영혼을 꿰뚫어 보려는 듯 응시할 뿐이었다. 서씨는 그 시선에 압도되어 뒷걸음질 칠 뻔했다.
거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틀거리던 모습은 사라지고 어딘가 단단해진 느낌이었다. 잘 먹었소. 거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기품이 있었다. 그는 허리춤을 뒤적거리더니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내 지금은 가진 것이 없어. 밥값을 치르지 못하나 이 은혜는 잊지 않으리다. 뻔한 거지의 멘트였지만 그 울림은 달랐다. 그는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다시 빗속으로 걸어 나갔다. 뒤도 돌아보지 않는 그의 뒷모습은 비바람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다. 서 씨는 텅 빈 그릇을 치우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은혜를 잊지 않겠다니 그런 말은 배부른 양반들이나 하는 유희가 아닌가. 당장 오늘 시어머니에게 드릴 고기, 국물이 사라졌고 단골 손님들은 화가 나서 떠났다. 내일이면 소문이 날 것이다. 서신의 국밥집은 더러운 거지들이나 드나드는 곳이라고. 최 사또가 굳이 손을 쓰지 않아도 가게는 망해갈 판이었다. 그녀의 선행은 누구에게도 칭찬받지 못했고 오히려 미련한 짓으로 치부되었다. 부엌으로 돌아온 서 씨는 솥에 물을 붓고 남은 누룽지를 끓였다. 이것이 오늘 시어머니와 자신의 저녁이었다. 죄송해요, 어머님.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눈앞이 흐려졌다.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현실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하고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다. 하지만 시간을 되돌린다 해도 그녀는 그 거지를 내쫓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이 서 씨라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 서 씨는 끙끙 앓는 시어머니의 다리를 주무르며 잠 못 이루었다. 빗소리는 그치지 않았고 지붕에서 물이 새어 방바닥에 툭툭 떨어졌다. 양동이를 받쳐놓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방 안을 울렸다. 텅, 텅, 텅. 마치 그녀의 빈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 그녀는 몰랐다. 오늘 그녀가 베푼 그 한 그릇의 국밥이 훗날 이 썩어 빠진 고을을 뒤집어 엎을 거대한 폭풍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당장은 대가가 가혹했다. 다음 날 아침 관아의 나졸들이 들이닥쳤다. 위생이 불결하여 역병을 퍼뜨릴 우려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그들은 다짜고짜 가게 집기들을 드러내고 문에 못을 박기 시작했다. 어제 도망간 손님들 중 누군가가 아니면 초의 사또의 사주를 받은 자가 고변한 것이 틀림없었다. 서 씨의 희생은 보답은커녕 파멸의 구실이 되어 돌아왔다. 서 씨는 나졸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아니옵니다. 그저 배고픈 이를 먹였을 뿐입니다.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그러나 나졸들은 그녀를 거칠게 밀쳐냈다. 진흙탕의 나뒹구는 서 씨의 위로 차가운 비웃음이 쏟아졌다. 과부 주제에 오지랖을 부리더니 꼴 좋다. 내 시어머니나 챙길 것이지. 세상은 그녀의 착한 마음을 짓밟았고 이제 그녀에게는 물러설 곳조차 남지 않았다. 관아의 나졸들이 휘두르는 몽둥이에 낡은 가게의 문짝이 비명을 지르며 떨어져 나갔다. 역병의 근원을 뿌리 뽑아야 한다. 그들의 명분은 그럴싸했으나 행동은 그저 파괴를 즐기는 폭도와 다름없었다. 서 씨는 깨진 뚝배기 조각 위를 기어가며 나졸의 다리를 붙잡았다. 이러지 마세요. 여기가 아니면 우리 식구는 죽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자비한 발길질이었다. 서 씨의 가녀린 몸이 흙탕물 속으로 처박혔고 그녀가 그토록 아끼던 육수 솥은 뒤집혀 뽀얀 국물이 시궁창으로 흘러 들어갔다. 그것은 마치 서 씨의 피가 쏟아지는 듯한 참혹한 광경이었다. 가게를 쑥대밭으로 만든 그들은 이제 방 안으로 눈을 돌렸다. 저 안에 병자가 있다지 그 거지가 옮긴 역병이 틀림없다. 격리해야 한다.
서 씨는 쏘스라치게 놀라 방문 앞을 가로막았다. 안 됩니다. 어머님은 그저 노환이실 뿐이에요. 데려가시면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건장한 장정 선옷을 당해낼 재간은 없었다. 나졸들은 서 씨를 거칠게 밀쳐내고 이불에 쌓인 차에 덜덜 떨고 있는 시어머니를 짐짝처럼 끌어냈다. 빗속으로 끌려 나온 노인의 입에서 쉰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어머님 서 씨가 울부짖으며 달려들었으나 관노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앞이 보이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며 손을 뻗었지만 그 손은 허공을 휘저을 뿐 닿지 못했다. 나졸들은 가차 없이 노인을 수레에 실었다. 그것은 환자를 이송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죽은 짐승을 내다 버리러 가는 행렬 같았다. 관아의 옥사에 가두어 역병 여부를 확인할 것이다. 억울하면 관아로 와서 해명하든가. 우두머리로 보이는 작교 작청의 하인 놈이 침을 퇴뱉으며 통보했다. 가게 봉쇄를 풀고 놓친 내를 데려오고 싶으면 벌금 50냥을 가져오너라. 아니면 네가 직접 사또 나으리 앞에서 죄를 청하든지. 50냥. 서 씨가 10년을 꼬박 모아도 만져보지 못할 거금이었다. 그것은 애초에 돈을 내라는 소리가 아니었다. 제 발로 호랑이 아가리로 걸어 들어오라는 최 사또의 노골적인 초대장이었다. 나졸들이 떠난 자리에는 폐허가 된 가게와 빗소리만이 남았다. 서 씨는 멍하니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세상이 무너진다는 것이 이런 기분일까? 하지만 주저앉아 울고 있을 시간조차 없었다. 차가운 옥사에서 떨고 있을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았다. 그녀는 젖은 옷을 털지도 못한 채 미친 듯이 마을을 향해 달렸다. 돈을 구해야 했다.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어머님을 빼내야 했다. 평소 인심 좋기로 소문난 포목점 초의 영감이라면 사정을 봐줄지도 몰랐다. 포목점 대문을 두드리는 서 씨의 손은 피범벅이었다. 영감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급한 사정이 생겼습니다. 한참 만에 대문이 빼꼼히 열렸다. 그러나 최 영감의 얼굴은 싸늘하기 그지없었다. 서 씨, 자네 가게에 역병이 돌았다며 그리고 관아의 미움을 샀다지. 미안하지만 내 코가 석자일세. 그는 서 씨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대문을 쾅 닫아버렸다. 닫힌 대문 너머로 빗장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 씨는 포기하지 않고 다음 집으로 향했다. 평소 국밥을 외상으로 자주 먹던 어물전 김서방, 명절 때마다 떡을 돌리던 떡집 아주머니. 그러나 반응은 한결같았다. 관에 찍힌 사람을 도와줬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재수 옴붙을라. 저리가. 사람들은 마치 서씨 자체가 역병 덩어리인 양 피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효부라 칭송하던 이웃들이 하루아침에 그녀를 벌레 보듯 하고 있었다. 인심이란 권력 앞에서는 촛불보다도 쉽게 꺼지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어제 경고를 해주었던 늙은 어부의 판잣집이었다. 어부는 서 씨를 보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뭐라던가. 쯧쯧. 그는 주머니를 털어 엽전 몇 잎을 쥐어주었지만 50냥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서 씨,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야. 최 사또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란 걸 자네도 알지 않나. 어부의 말은 정곡을 찔렀다. 서 씨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이제 남은 길은 하나뿐이었다.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서 씨는 우물가로 가서 흙투성이가 된 얼굴과 손발을 씻었다. 차가운 우물물이 살을 애는 듯 했지만 정신은 오히려 맑아졌다. 찢어진 저고리 고름을 단단히 메고 헝클어진 머리를 빗어 넘겼다. 비록 가진 것 없는 천한 과부이나 짐승처럼 끌려가지는 않으리라. 그녀는
죽음을 각오한 장수의 눈빛을 하고 관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관아의 소슬대문은 거대하고 위압적이었다. 문지기들이 서씨를 보며 낄낄거렸다. 오, 드디어 오셨구만. 사또 나으리께서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계신다. 그들의 조롱을 무시하고 서씨는 당당하게 발을 내디뎠다. 마당에 들어서자 대청마루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는 초의 사또가 보였다. 그는 젖은 생쥐 꼴이 된 서씨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야 내 분수를 깨달은 게냐. 서씨는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고개는 숙이지 않았다. 사또 나으리, 죄 없는 노인을 옥에 가두고 생계를 짓밟는 것이 이 나라 목민관의 도리입니까? 당장 어머님을 풀어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카랑카랑하게 울려 퍼졌다. 최 사또의 미소가 일순간 굳어졌다. 그는 서씨가 와서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애원할 줄 알았다. 감히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드는 꼴이라니. 도리, 하하하. 초의 사또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내 고을에서는 내가 곧 법이고 도리다. 네가 선택할 길은 두 가지다. 지금 당장 수청을 들고 땅 문서를 바치면 네 시어머니는 살려주마. 허나 계속 이따위로 나온다면 그는 술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네 시어머니는 옥에서 송장이 되어 나갈 것이고 너는 관아를 능멸한 죄로 곤장을 맞게 될 것이다. 서씨는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님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더러운 짐승에게 바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저항하다 함께 죽을 것인가? 그녀의 뇌리에 빗속에서 떨던 시어머니의 모습과 비굴하게 사느니 죽느니만 못하다던 남편의 유언이 교차했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러운 타협으로 목숨을 구걸하느니 차라리 의로운 죽음을 택하겠다고. 제 몸은 더럽혀질지언정 제 마음까지 가지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대로 하십시오. 그녀의 외침은 초의 사또의 마지막 인내심을 끊어놓았다. 전연이 여봐라. 당장 전연을 형틀에 묶어라. 사또의 고함과 동시에 나졸들이 달려들었다. 서씨의 팔이 뒤로 꺾이고 거친 오라줄이 온몸을 결박했다. 그녀는 반항하지 않았다. 이미 각오한 일이었다. 형틀에 매달린 그녀의 시야로 잿빛 하늘이 들어왔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세상은 그녀에게 철저히 등을 돌렸다. 관아 마당에 곤장을 치기 위한 형틀이 설치되었다. 서씨는 형틀 위에 엎드린 채 차가운 나무의 감촉을 느꼈다. 이제 곧 살점이 찢겨나가는 고통이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차분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하늘이 보고 있다면 이 억울함을 굽어 살피리라. 아니, 하늘도 무심하다면 귀신이 되어서라도 이 원한을 갚으리라. 형리가 곤장을 들고 다가왔다. 최사또는 흥분으로 붉어진 얼굴로 소리쳤다. 매우 쳐라. 전연의 비명소리가 십리 밖까지 들리게 하라. 서씨는 눈을 감았다. 이것이 바로 일장에서 그녀가 처했던 절체절명의 순간, 그 직전의 상황이었다. 그녀가 감당해야 할 첫 번째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다. 평범한 일상과 가족,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 모든 것을 잃고 이제 남은 것은 맨몸뚱이 하나뿐이었다. 그러나 서씨는 몰랐다. 그녀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관아 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삿갓을 깊게 눌러쓴 사내기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다. 그는 빗속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최의 사또가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렸음을,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처참할지를 예고하는 침묵의 목격자가 그곳에 있었다.
형 집행이 중단된 관아의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맹수처럼 으르렁대던 최 사또도 살기를 뿜어내던 형리들도 갑작스레 들이닥친 도순찰사의 위세에 눌려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있었다. 서씨는 풀려난 밧줄 자국이 선명한 손목을 감싸쥐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찢어진 옷 사이로 스며드는 찬 바람이 매질을 당할 뻔했던 공포를 상기시켰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방금 도순찰사가 던진 한마디 국밥 값이라는 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 말은 마치 헝클어진 실타래의 끝을 잡은 것처럼 그녀의 기억을 며칠 전에 급히 오는 날로 되돌려 놓았다. 그날 흉측한 몰골의 거지가 떠난 뒤 서씨는 그가 앉았던 자리를 치우고 있었다. 빗물과 진흙, 그리고 고기 국물이 뒤섞여 엉망이 된 평상을 닦아내던 그녀의 손이 멈칫했다. 거지가 밥을 먹던 낡은 나무 상판 귀퉁이에 무언가 날카로운 것으로 깊게 눌러 쓴 자국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숟가락으로 장난을 쳤거니 생각하고 무심코 젖은 행주로 문질렀다. 그러나 물기가 닿자 나무에 새겨진 획들이 선명하게 도드라져 올라왔다. 그것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다. 힘있게 뻗어나간 획과 정교한 삐침. 그것은 평생 글을 읽고 써온 사람만이 남길 수 있는 필체였다. 민이 백성민자였다. 숟가락 자루나 젓가락 끝으로 꾹꾹 눌러 쓴 그 글자는 나무의 결을 거스르며 깊고 단단하게 박혀 있었다. 거지가 남긴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서씨는 기억을 더듬어 그가 국밥을 먹으며 툭툭 던졌던 질문들을 떠올렸다. 요즘 관에서 걷어가는 쌀이 예전보다 많이 늘었다지. 나루터 세금은 꼬박꼬박 내고 있느냐. 당시에는 그저 얻어먹는 주제에 말이 많은 위인이라 여겼으나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굶주린 자의 푸념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확한 수치와 패단을 파악하려는 수사관의 신문에 가까웠다. 서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지금 초의 사또를 신문하고 있는 도순찰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관복에 가려져 있었지만 꼿꼿하게 펴진 등과 뒷짐을 진 손의 모양새가 낯익었다. 며칠 전 밥을 다 먹고 일어서던 거지의 그 당당했던 풍채와 겹쳐 보였다. 결정적으로 도순찰사가 초의 사또를 향해 부채를 펴들었을 때 드러난 손가락 마디의 굳은 살, 그것은 농사일이나 마기를 해서 생긴 투박한 굳은 살이 아니었다. 붓대를 오랫동안 쥐어온 선비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검지 안쪽의 독특한 흔적이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자 전율이 일었다. 그 거지는, 아니 저 도순찰사는 우연히 이곳에 들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처음부터 최사또의 비리를 캐기 위해 신분을 위장하고 잠입했던 것이다. 서씨의 국밥집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곳이 아니라 민심의 가장 밑바닥 소리를 듣기 위한 그의 잠복처였던 셈이다. 그녀가 베푼 국밥 한 그릇은 단순한 적선이 아니라 썩어빠진 고을을 구원할 암행어색에 바친 진정서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는 왜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지 않고 도순찰사라는 직함으로 나타났을까? 암행어사 출두를 외치며 마패를 꺼내 들어도 될 일이었다. 서씨는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곰곰이 생각했다. 아마도 그는 초의 사또가 빠져나갈 구멍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더 확실한 증거와 자백을 유도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랐다. 혹은 자신이 과연 끝까지 불의에 맞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 재판의 증인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시험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다. 최 사또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한 채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다.
도순찰사 영감 오해이옵니다. 저 계집은 관아의 땅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도순찰사는 사또의 말을 끊지 않고 듣고만 있었다. 갓 아래 드리워진 차양 때문에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서씨는 느낄 수 있었다. 그가 지금 웃고 있다는 것을, 먹잇감이 제 발로 더 깊숙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사냥꾼의 여유로운 웃음을. 이 상황은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그가 치밀하게 설계한 연극 무대였다. 서씨는 주먹을 꽉 쥐었다. 흙투성이가 된 손바닥 안에서 땀이 배어 나왔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억울한 피해자로 남아서는 안 되었다. 이 연극의 결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녀가 쥐고 있는 진실이라는 열쇠를 적재적소에 꽂아 넣어야 했다. 그녀의 증언이 초의 사또의 목을 겨누는 결정적인 칼날이 되어야 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그 질감은 달라져 있었다. 조금 전까지의 두려움이 절망과 무기력에서 오는 것이었다면 지금의 두려움은 거대한 싸움에 동참한다는 긴장감이었다. 서씨는 흐트러진 옷 매무새를 바로잡고 무릎을 꿇은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녀의 눈빛에서 패배감은 사라지고 서늘한 총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순찰사의 다음 움직임을, 그리고 자신이 나서야 할 타이밍을 기다렸다. 그때 도순찰사가 불쑥 서씨 쪽으로 몸을 돌렸다. 여인아, 네가 억울하다 하였느냐?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힘이 실려 있었다. 이는 서씨에게 보내는 신호였다. 이제 네 차례다. 네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저 썩은 관리의 면전에서 낱낱이 고하라는 부원의 명령이었다. 서씨는 마른 침을 삼켰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듯 뜨거웠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어 도순찰사의 눈, 아니 며칠 전 그 거지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예, 억울하옵니다. 소인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나 저 사또는 탐욕에 눈이 멀어 백성의 고혈을 빨고 있나이다. 서씨의 목소리가 관아 마당에 쩌렁쩌렁 울렸다. 최 사또가 기겁하여 소리쳤다. 이 인연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그러나 서씨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정의를 집행할 권력자가, 그리고 그녀의 마음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진실이 버티고 있었다. 서씨는 품속에 감춰두었던 또 하나의 비밀, 시어머니가 옥에 끌려갈 때 몰래 쥐어주었던 작은 쪽지를 떠올렸다. 그것은 최 사또가 이방을 시켜 작성했던 이중장부의 찢어진 조각이었다. 시어머니가 관에서 청소 일을 할 때 우연히 주워 숨겨두었던 결정적인 증거였다. 서씨는 아직 이것을 꺼내지 않았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 최 사또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을 때 터뜨리기 위해 바람이 바뀌었다. 습기를 머금은 눅눅한 바람 대신 날카롭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관아의 먼지를 씻어내기 시작했다. 서씨는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거대해 보였다. 반면 단상 위의 초의 사또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진실을 아는 자와 감추려는 자, 그 보이지 않는 힘의 균형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었다. 도순찰사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서씨의 당찬 태도에서 확신을 얻은 듯했다. 이제 판을 뒤집을 시간이었다. 그는 천천히 각근을 풀기 시작했다. 관아의 모든 시선이 그의 손끝에 집중되었다. 서씨는 숨을 죽이고 그 순간을 지켜보았다. 가면이 벗겨지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이 고을의 운명은 송두리째 뒤바뀔 것이었다.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야 비로소 진짜 폭풍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관아의 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대청마루 상석에 앉은 도순찰사는 갓 아래로 눈을 감춘 채 묵묵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 침묵은 초의 사또에게 있어 천마디의 호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고문이었다. 최 사또는 비굴하게 웃으며 허리를 굽혔다. 영감, 먼 길 오시느라 고단하실 터인데 하찮은 죄인 신문은 아랫 것들에게 맡기시고 안쪽으로 드시지요. 내 귀한 술과 안주를 마련해 두었나이다. 그는 어떻게든 도순찰사의 시선을 이 불편한 재판장에서 돌리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도순찰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 고을의 민정을 살피러 왔으니 재판을 끝까지 지켜보는 것이 내 직무 아니겠소.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으나 거역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초의 사또는 식은 땀을 닦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는 형리들에게 눈짓을 보내 서둘러 서 씨를 끌어내고 대충 마무리 지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형리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곤장을 다시 집어들고 서 씨에게 다가갔다. 형틀 앞에 무릎 꿇은 서 씨는 쿵쿵 뛰는 심장을 부여잡고 도순찰사를 응시했다. 그때 도순찰사가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를 취하며 도포 자락이 살짝 들렸다. 그 순간 서 씨의 동공이 확장되었다. 말끔한 비단 버선 위로 드러난 발목 안쪽. 그곳에 희미하지만 선명한 흉터가 보였다. 화상을 입은 듯 쭈글쭈글해진 그 흉터는 며칠 전 국밥을 먹던 거지가 다리를 긁을 때 언뜻 보았던 바로 그 상처였다. 확 씨는 서 씨의 공포를 용기로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양으로 죽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저 남자는 자신의 편이다. 아니, 적어도 진실의 편이다. 형리가 곤장을 치켜드는 순간 서 씨는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린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도순찰사 영감 부디 이 억울한 백성의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저 사또는 관아의 힘을 빌려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적이나 다름없습니다. 서 씨의 돌발 행동에 좌중이 술렁거렸다. 최 사또는 기겁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 미친년이 당장 저 입을 치지 않고 뭐 하느냐. 혀를 뽑아버려라.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형리들이 당황하여 서 씨의 입을 틀어막으려 달려들었다. 그러나 서 씨는 짐승처럼 몸부림치며 나졸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의 눈은 오로지 도순찰사를 향해 있었다. 사또는 제 가게 털을 빼앗아 투전판을 만들려 했습니다. 이를 거부하자 죄 없는 시어머니를 옥에 가두고 저에게 누명을 씌워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가 할 짓입니까? 서 씨의 절규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관아의 공기를 갈랐다. 구경하던 백성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커졌다. 평소 초의 사또의 악행에 치를 떨던 사람들이 하나둘 동요하기 시작했다. 과부 말이 맞아. 사또가 땅을 뺏으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했지. 최 사또는 이성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다. 도순찰사 앞에서 자신의 치부가 낱낱이 까발려지고 있었다. 이대로 두면 자신의 목이 달아날 판이었다. 그는 이성을 잃고 단상 아래로 뛰어내려왔다. 닥쳐라, 내년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그는 직접 형리의 손에서 곤장을 빼앗아 들었다. 사대부의 채통 따위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다. 그는 서 씨의 머리통을 향해 곤장을 내리치려 했다. 사리가 번득이는 끔찍한 순간이었다. 멈추시오.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관아를 뒤흔들었다. 도순찰사가 찻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일어선 것이다.
쨍그랑 찻잔 깨지는 소리와 함께 사또의 곤장이 허공에서 멈췄다. 도순찰사는 단상을 내려와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방관자의 것이 아니었다. 서리빨 같은 냉기가 뿜어져 나와 초의 사또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일가의 수령이 감찰관 앞에서 피를 보려 하는가. 자네의 광기가 도를 넘었네. 최 사또는 곤장을 든 채에 덜덜 떨었다. 도순찰사의 기세에 눌려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영감. 이녀는 흉악한 무고죄를 저지른 대역죄인입니다. 제게 맡겨주시면. 최 사또가 더듬거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도순찰사는 그를 무시하고 서씨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몸을 굽혀 서씨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나졸들을 향해 차갑게 명령했다. 물러나라. 이 여인의 몸에 손가락 하나라도 대는 자는 엄벌에 처할 것이다. 나졸들은 엉거주춤 뒤로 물러섰다. 관아의 주인이 바뀐 듯한 순간이었다. 초의 사또는 곤장을 땅에 떨어뜨렸다. 툭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는 자신이 실수했음을 직감했다. 도순찰사를 속이려다 오히려 그의 심기를 건드려 호랑이 굴을 쑤신 꼴이 되었다. 최 사또, 자네는 이 여인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 도순찰사가 쏘아붙였다. 물증이 없습니다. 천한 계집의 헛소리일 뿐입니다. 최 사또가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다. 그러자 서씨가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를 꺼내 들었다. 시어머니가 목숨 걸고 지켜낸 이중장부의 조각이었다. 여기 물증이 있습니다. 사또가 상인들에게 뇌물을 받고 세금을 착복한 기록이 적힌 장부 조각입니다. 서씨가 종이를 높이 치켜들자 최 사또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저건 초에 사또가 종이를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도순찰사의 호위무관이 앞을 가로막았다. 창이 그의 목을 겨누었다. 초의 사또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백성들은 숨을 죽이고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절대 권력자였던 사또가 일개 과부의 증언과 종이 조각 하나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도순찰사는 서씨에게서 종기를 건네받아 펼쳐보았다. 그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스쳤다. 쌀 300석을 빼돌려 장사치 박객에 넘겼다. 글씨체가 낯이 이꾸려. 최 사또. 도순찰사의 눈빛이 최 사또를 꿰뚫었다. 이 재판은 완전히 뒤집혔다. 기울어진 운동장은 서씨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고 있었다. 자, 이제 연극은 끝났소. 도순찰사가 쓰고 있던 갓을 벗어 던졌다. 그리고 허리춤에서 낡고 해진 마패를 꺼내 들었다.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마패에는 5마리의 말이 생동감 있게 새겨져 있었다. 암행어사 출두야. 호위 무관들이 일제히 외쳤다. 그 소리는 관아의 담장을 넘어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관아의 문들이 활짝 열리며 매복해 있던 역졸들이 물밀듯이 들이닥쳤다. 암행어사 출두다. 백성들의 환호성과 나졸들의 비명소리가 뒤섞였다. 서씨는 그 혼란의 중심에서 멍하니 도순찰사, 아니 암행어사를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냄새나는 거지도 점잔 빼는 고관도 아니었다. 그는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러 온 심판자였다. 최 사또는 바닥을 기며 도망치려 했으나 역졸들에게 덜미를 잡혔다. 이거 놔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의 비명은 처량하기까지 했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자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은 순식간이었다. 서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았다. 안도감과 벅차오르는 감정이 뒤섞여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암행어사는 초의 사또를 결박하라는 손짓을 하고는 다시 서씨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다. 고생 많았소. 이제 당신의 억울함은 내가 풀어주겠소. 그 한마디에 서씨는 오열을 터뜨렸다. 그동안 억눌러 왔던 서름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다. 하늘은 무심하지 않았다. 정의의 저울은 비록 늦었지만 결국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암행어사 출두야 역졸들의 함성이 관아의 담장을 넘어 고을 전체를 뒤흔들었다. 천둥 같은 외침에 놀란 새들이 숲에서 일제히 날아올랐고 관아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숨죽여 지켜보던 백성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죄지은 관리들은 쥐구멍을 찾아 허둥지둥 달아나려 했으나 이미 포위망은 물샐 틈 없이 좁혀져 있었다. 그 혼란의 한복판에 갓을 벗어 던진 어사가 태산처럼 버티고 서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마파에는 가을 햇살을 받아 눈부신 광채를 뿜어내며 썩은 권력을 심판하는 정의의 거울처럼 빛났다. 어사는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가 초의 사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 걷어찼다. 육중한 의자가 굉음을 내며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그것은 단순히 가구를 부수는 행위가 아니라 초의 사또가 누려왔던 부당한 권위의 추락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어사는 뒤이어 포박당에 끌려온 초의 사또를 내려다 보았다. 불과 조금 전까지 호랑이처럼 군림하던 사또는 이제 끈 떨어진 연신새가 되어 흙투성이 바닥에 무릎 꿇린 채 덜덜 떨고 있었다. 그의 화려한 관복은 흙먼지로 뒤범벅이 되어 볼품없기 짝이 없었다. 최명길 고개를 들어 나를 보라. 어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나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최사또는 겁에 질린 눈으로 어사를 올려다 보았다. 어사는 얼굴을 가리고 있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드러난 얼굴은 며칠 전 나루터 국밥집에서 쫓겨나던 그 병든 거지와 같은 이목구비였으나 그 눈빛만은 전혀 달랐다. 형형하게 빛나는 안광은 최사또의 영혼까지 꿰뚫어 볼 기세였다. 최사또의 입이 떡 벌어졌다. 설마 그 거지가 그렇다. 내 놈이 더럽다고 쫓아내라 명했던 그 거린이 바로 나다. 어사는 조소를 날리며 말을 이었다. 백성의 어버이가 되어야 할 수령이 굶주린 백성을 짐승만도 못하게 여기니 그 죄가 하늘에 닿았다. 네가 걷어찬 것은 밥상이 아니라 내 놈의 목숨줄이었다. 어사의 호통에 최사또는 할 말을 잃고 바닥에 머리를 찧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어사의 표정은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차가웠다. 서씨는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형틀에서 풀려난 그녀는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눈앞의 현실이 꿈만 같아 고통조차 느낄 수 없었다. 며칠 전 자신의 가게에서 국밥을 허겁지겁 먹던 그 사내가 지금 임금님의 칼이 되어 탐관오리를 심판하고 있었다. 그녀의 선택이 그날의 측은지심이 기적을 불러온 것이다. 서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다. 어사는 품속에서 두툼한 서책 한 권을 꺼내 들었다. 이것은 내가 지난달부터 이 고을에 잠입하여 기록한 내 놈의 비리 장부다. 그는 장부를 펼쳐 낱낱이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5월 5일 구휼미 300석을 빼돌려 천국 상인에게 팔아넘긴 죄. 5월 5일 양민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고 저항하는 가장을 때려 죽인 죄. 그리고 오늘 무고한 과부에게 누명을 씌워 사유지를 강탈하려 한 죄까지 어느 하나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들이다. 백성들 사이에서 분노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그동안 초의 사또의 폭정에 짓눌려 숨죽이고 있던 그들의 원한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온 것이다. 맞습니다. 저놈이 제 논도 빼앗아 갔습니다. 내 아들을 곤장으로 때려 병신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고발이 이어졌다. 초의 사또는 사색이 되어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민심은 이미 그를 버렸고 법 또한 그를 용서치 않을 것이었다. 관아는 순식간에 성토의 장으로 변했다. 이 장부의 내용이 사실이냐? 어사가 묻자 초의 사또는 다급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모두 모함입니다. 저들이 입을 맞추어 소인을 음해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발뺌하는 그의 모습에 어사는 혀를 찼다. 그때 서씨가 다시 나섰다. 여기 증거가 더 있습니다. 그녀는 아까 꺼냈던 이중장부의 조각을 높이 들어 보였다. 이것은 사또가 이방과 모의하여 작성한 진짜 장부의 일부입니다. 어사는 서씨에게서 종이 조각을 건네받아 자신이 가진 장부와 대조해 보았다. 찢어진 단면이 정확하게 일치했다. 빼도 박도 못할 물증이었다. 어사는 종이를 최 사또의 면전에 들이밀었다. 이래도 발뺌할 셈이냐. 내 놈의 필체가 선명한데 감히 어사를 능멸하려 드느냐. 최 사또는 그제야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흐리멍덩해졌다. 여봐라, 대역죄인 최명길의 관복을 벗기고 형틀에 묶어라. 어사의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졌다. 역졸들이 달려들어 최 사또의 사모와 관대를 거칠게 벗겨냈다. 붉은 관복이 벗겨지자 그는 그저 배 나오고 늙은 노인네에 불과해 보였다. 권력이라는 옷을 벗은 인간은 이토록 초라한 것이었다. 최 사또는 비명을 지르며 끌려가 형틀에 묶였다. 조금 전까지 서씨가 묶여있던 바로 그 자리였다. 인과응보 사필귀정의 순간이었다. 어사는 마당에 모인 백성들을 둘러보며 우렁차게 선언했다. 오늘부로 탐관오리 최명길은 파직하고 그 죄를 물어 의금부로 압송할 것이다. 또한 그가 부당하게 갈취한 재물은 모두 주인에게 돌려줄 것이며 억울하게 옥에 갇힌 자들은 즉시 석방하라. 와, 백성들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이었다.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추며 기뻐했다. 어사는 천천히 서씨에게 다가왔다. 그는 더 이상 거만한 고관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부드러운 손길로 서씨의 흙 묻은 옷자락을 덜어주었다. 부인, 많이 놀라셨소. 내 정체를 숨겨야 해서 부인을 위험에 빠뜨렸구려. 용서하시오. 천하의 어사가 과부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서씨는 당황하여 손사래를 쳤다. 아니옵니다. 나으리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은혜라니요. 국밥 값은 내가 톡톡히 치르겠다 하지 않았소. 어사는 빙그레 웃으며 서씨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굳건했다. 그리고 옥에 계신 시어머니는 지금 의원으로 모셨으니 너무 걱정 마시오. 그 말에 서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안도감이 밀려오자 참았던 서름이 다시 북받쳐 올랐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었다. 그것은 치유의 울음이었다. 한편 형틀에 묶인 초회 사또에게 곤장이 내리꽂혔다. 매우 쳐라. 형리들의 기합 소리와 함께 둔탁한 타격음이 울려 퍼졌다. 짝짝 초회 사또의 비명 소리가 관아를 가득 채웠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백성들은 돌을 던지며 욕설을 퍼부었다. 권불 10년 권력은 10년을 가지 못함이라 했던가. 그의 몰락은 그가 쌓아 올린 악행의 높이만큼이나 처참하고 비참했다. 어사는 그 광경을 뒤로하고 서씨를 일으켜 세웠다. 갑시다. 부인의 가게로.
내 옷을 갈아입고 제대로 된 국밥 한 그릇 다시 청하고 싶소. 이번에는 돈을 내고 말이오. 그의 농담에 서씨는 눈물 젖은 얼굴로 미소를 지었다. 폐허가 된 가게, 망가진 살림살이, 돌아가면 마주해야 할 현실은 여전히 참담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정의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혼자가 아님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관할을 나서는 두 사람의 뒤로 성난 민심의 파도와 초의 사또의 절규가 배경처럼 깔렸다. 긴 하루였다. 하지만 해는 다시 떠오를 것이고 내일의 나루터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것이었다. 서씨는 옷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발걸음은 옥으로 향하는 죄인의 것에서 승리자의 당당한 행진으로 바뀌어 있었다. 최 사또와 그 일당이 오라줄에 묶여 함껏 죄인을 실어 나르는 수레에 실려 나가는 광경은 처참하고도 통쾌했다. 관아문 밖에는 소문을 듣고 달려온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죄인들의 행렬을 향해 돌멩이와 오물을 던지며 그동안 쌓인 울분을 토해냈다. 내 쌀 내놔라, 이 도둑놈들아, 우리 아들 살려내. 백성들의 절규 섞인 고함이 가을 하늘을 찔렀고 한때 고을을 호령하던 관리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비오듯 쏟아지는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그들의 화려했던 시절은 일장춘몽처럼 허무하게 끝났다. 어사는 과나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인 몰수품들을 바라보며 지시를 내렸다. 이 재물들은 모두 부정하게 축제한 것이니 장부를 대조하여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주인이 불분명한 것은 고을의 빈민들을 구제하는 데 쓸 것이다. 그의 공정한 처사의 백성들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어사또 만세를 불렀다. 서씨는 그 소란스러운 축제의 현장 한 구석에 서서 멍하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흙과 피로 얼룩진 손이었지만 이제는 떨리지 않았다. 그러나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듯한 허전함은 지울 수 없었다. 소란이 어느 정도 진정되자 어사는 서씨를 과나 안채로 불렀다. 깨끗하게 정돈된 방에는 비단 보자기와 엽전 꾸러미가 놓여 있었다. 어사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서씨에게 자리를 권했다. 부인, 이 재물은 초의 사또가 부인에게서 갈취하려 했던 땅값의 몇 배는 될 것이요. 그리고 내 부인의 의로운 행동을 조정에 보고하여 열녀비를 세우고 그에 합당한 포상을 내리도록 주청할 생각이요. 그것은 평생 국밥을 팔아도 만져보지 못할 엄청난 부와 명예였다. 서씨는 눈앞의 재물을 바라보았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그 황금빛 광채가 눈을 찌르는 듯하여 고개를 돌렸다. 나으리, 저는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억울함을 풀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담담한 거절에 어사는 짐짓 놀란 표정을 지었으나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소. 허나 이것은 부인이 당한 고초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니 사양 말고 받으시오. 어사의 호의는 진심이었으나 서씨에게는 그 돈이 마치 핏값처럼 느껴져 부담스러울 따름이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들여보내 주십시오, 서씨 부인. 아니, 서마님께 문안을 여쭈러 왔습니다. 낯익은 목소리였다. 방문이 열리자 들어온 것은 포목점 최영감과 어물전 김서방 그리고 마을의 유지들이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서씨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을 때 문전박대하고 역병 덩어리라며 피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손에 귀한 약재와 비단을 들고 굽실거리며 들어왔다. 아이고, 마님 고생이 얼마나 심하셨습니까? 저희가 진작에 찾아뵙고 도왔어야 했는데 최 사또 그놈의 등살에 못 이겨
최 영감이 비굴하게 웃으며 서 씨의 눈치를 살폈다. 제가 귀한 산삼을 좀 구했습니다. 시어머니 다려드리면 직방일 겁니다요. 김서방도 질세라 최고급 굴비를 내밀었다. 그들의 태도는 공손하다 못해 비굴하기 짝이 없었다. 서 씨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이 아닌 어삿도와 줄이 닿은 권력자에 대한 두려움과 아부가 가득 차 있었다. 서 씨는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차라리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던 예전이 나았다. 그때는 적어도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감정은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서 씨를 이웃이 아닌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잘 보여야 할 권력으로 대하고 있었다. 모두 물러가세요. 저는 마님이 아니라 그냥 국밥 파는 주모일 뿐입니다. 서 씨가 차갑게 말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 허리를 숙였다. 겸손도 지나치십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물러간 뒤 서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사는 씁쓸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사람의 마음이란 본래 간사한 법이라오. 권력 앞에서는 부모도 파는 것이 세상 인심이지. 어사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서 씨는 깨달았다. 자신이 승리하여 되찾은 것은 예전의 평온한 일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최의 사또를 몰아냈지만 그 대가로 순박했던 이웃들과의 관계를 영원히 잃어버린 것이다. 이제 나루터 사람들은 그녀 앞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할 것이다. 나으리, 저는 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서 씨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옥에 갇힌 시어머니를 따뜻한 방으로 모시고 망가진 가게를 고쳐 다시 밥을 파는 것입니다. 이 돈은 제게 필요 없습니다. 그녀는 엽전 꾸러미를 어사 쪽으로 밀어놓았다. 어사는 잠시 침묵하며 서 씨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맑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슬픔이 고여 있었다. 부인의 뜻이 정 그렇다면 강요하지 않겠소. 허나 세상이 부인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요. 영웅이 된 짐은 생각보다 무거운 법이라오. 어사의 경고는 예리했다. 이미 소문은 퍼질 대로 퍼졌다. 암행어사를 움직인 과부, 사또를 잡아 넣은 여장부, 사람들은 호기심과 경외심을 가지고 그녀를 구경하러 올 것이다. 그녀의 국밥집은 이제 배고픈 이를 위한 쉼터가 아니라 구경꾼들의 성지가 될 운명이었다. 어사의 배려로 시어머니는 관아의 의원에게 치료를 받고 깨어났다. 서 씨는 시어머니를 부축해 집으로 돌아왔다. 폐허가 된 가게는 어사가 시킨 인부들에 의해 말끔하게 수리되어 있었다. 새 문짝이 달리고 깨진 장독대는 새 것으로 교체되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전보다 훨씬 번듯해 보였다. 그러나 서 씨는 낯설음을 느꼈다. 삐거덕거리는 문소리, 그 으름 묻은 붓두막, 손때 묻은 집기들이 주던 편안함은 사라지고 없었다. 저녁이 되자 가게 앞에는 사람들이 기웃거렸다. 여기가 그 집이래. 어사가 국밥을 먹고 갔다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개중에는 힐끔거리며 서 씨의 얼굴을 훔쳐보는 사내들도 있었다. 예전에 무시하던 시선이 아니라 마치 진귀한 구경거리를 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서 씨는 황급히 문을 닫아 걸었다. 승리했으나 포위된 기분이었다. 그녀는 빗장을 걸고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았다. 시어머니가 걱정스런 얼굴로 물었다. 아가, 왜 그러느냐? 이제 다 잘 된 것 아니냐? 서 씨는 시어머니의 마른 손을 꼭 잡았다. 예, 어머님, 다 잘 되었어요.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예전처럼 땀 흘려 일하고 소박하게 웃으며 지내던 날들은 다시 오지 않을 것임을. 정의를 구현한 대가는
자신의 평범한 삶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밤이 깊었지만 서씨는 잠들 수 없었다. 그녀는 부엌으로 나가 가마솥을 닦았다. 아무리 닦아도 마음의 얼룩은 지워지지 않았다. 승리감은 잠시였고 현실의 무게는 천근만근으로 다가왔다. 어사가 주고 간 금부치 하나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받는 순간 자신은 영원히 이질적인 존재가 되어버릴 터였다. 그렇다고 받지 않는다 해도 이미 변해버린 사람들의 시선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녀는 문득 며칠 전 비 오는 날 찾아왔던 거지의 모습을 떠올렸다. 차라리 그때가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엉뚱한 생각이 들었다. 그때는 비록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자유로웠고 사람들은 그녀를 있는 그대로의 서씨로 보아주었다. 지금은 그녀 위에 덧씌워진 어사의 은인이라는 껍데기만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서씨는 행주를 내려놓고 어둠 속을 응시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다. 달은 차면 기우는 법이라 했다. 초의 사또의 권세가 기울었듯 지금 자신에게 쏟아지는 이 관심과 환호도 언젠가는 사라질 거품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그 거품이 사라진 뒤에 남을 찌꺼기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서씨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그녀는 승리자였지만 동시에 패배자이기도 했다. 잃어버린 평범함은 그 어떤 보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 다음 날 새벽, 서씨는 일찍 일어나 국밥을 끓였다. 구수한 냄새가 나루터에 퍼지자 여느 때보다 훨씬 많은 손님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국밥 맛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서씨를 보러 온 것이었다. 마님, 국밥 한 그릇 주쇼. 비꼬는 듯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말투들. 서씨는 묵묵히 국밥을 날랐다. 그러나 국밥을 먹는 사람들의 표정은 예전과 달랐다. 맛을 음미하기보다는 눈치를 살피기에 바빴다. 그 중에는 뇌물을 들고 왔던 김서방도 있었다. 그는 짐짓 큰 소리로 떠들었다. 역시 어사또가 반할 만한 맛이야. 우리 고을의 자랑이지. 그의 과장된 칭찬에 서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칭찬은 욕설보다 더 듣기 거북했다. 서씨는 국자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이곳은 더 이상 그녀의 안식처가 아니었다. 그녀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어사는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다. 서씨는 마지막으로 그를 찾아갔다. 나으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사는 서씨의 결연한 표정을 보고 짐작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말해보시오. 서씨는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어사도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구도 예상치 못할 그러나 가장 서씨다운 선택이었다. 승리의 축배를 드는 대신 그녀는 조용히 잔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사또의 행렬이 떠나는 날 아침 고을 어기는 배웅하러 나온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풍물패가 흥겨운 가락을 울리고 백성들은 만세를 부르며 그들의 영웅을 환송했다. 그러나 정작 그 영웅이 구해낸 주인공인 서씨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어사의 은인께서 어찌 코빼기도 안 비추신담. 아마 너무 감격하여 집에서 울고 계신 게지. 그들은 저마다의 추측을 늘어놓으며 서씨가 당연히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만끽하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같은 시각 나루터의 국밥집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축제의 소음이 먼 파도 소리처럼 희미하게 들려오는 가게 안에서 서씨는 조용히 짐을 꾸리고 있었다. 그녀가 챙긴 것은 화려한 비단옷도 어사가 주고 간 금부치도 아니었다. 그저 낡은 무명천 보따리 하나와 시어머니의 약탕기
그리고 남편의 위패뿐이었다. 방 한구석에는 어사가 하사한 재물과 집문서가 고스란히 놓여 있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축복이 아니라 그녀의 평범한 삶을 짓누르는 족쇄와도 같았기에 미련 없이 두고 가는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며느리의 곁에 섰다. 아가, 정말 이대로 떠나도 괜찮겠느냐? 이곳은 내 피와 땀이 서린 곳인데 노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으나 며느리의 뜻을 꺾으려는 의도는 없었다. 서 씨는 시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으며 엷게 미소 지었다. 어머님, 이곳에 남으면 저는 평생 어사의 여인이나 사또를 쫓아낸 독한 과부로 불리며 살아야 합니다. 저는 그저 어머님 모시고 따뜻한 밥 지어 먹는 이름 없는 안악으로 살고 싶습니다. 서 씨의 결심은 확고했다. 지난 며칠간 그녀가 겪은 세상은 너무나 요지경이었다.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비굴하고 약자 앞에서는 잔인해지는 사람들의 이중성, 자신이 베푼 호의가 영웅담으로 포장되어 소비되는 현실,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숨막히게 했다. 국밥 한 그릇의 진심조차 나중에 복을 받기 위한 투자로 해석되는 시선들을 견딜 자신이 없었다. 그녀에게 진정한 승리는 그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뿐이었다. 두 여인은 뒷문을 통해 조용히 가게를 빠져나왔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낀 강가는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서 씨는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이 일구어 온 가게를 돌아보았다. 삐거덕거리는 평상, 그을린 처마, 손때 묻은 문고리, 하나하나의 추억이 서려 있었지만 이제는 놓아주어야 할 때였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건넸다. 고마웠다. 부디 다음 주인은 욕심 없는 사람이기를. 나루터에는 늙은 뱃사공 하나가 졸고 있었다. 서 씨가 그를 깨우자 사공은 부스스한 눈으로 그녀를 알아보았다. 아니, 서 씨 아니요. 이 새벽에 짐을 싸 들고 어디를 가시오. 사공의 물음에 서 씨는 검지를 입술에 대며 쉿 하는 신용을 했다. 어르신, 저희가 떠나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저 강 건너 조용한 마을로 가서 살려 합니다. 사공은 서 씨의 눈빛에서 깊은 뜻을 읽은 듯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닻을 올렸다. 배가 강물을 미끄러져 나갈 때 해가 떠오르며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다. 서 씨는 멀어지는 고을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관아 쪽에서 울리는 북소리가 들려왔다. 어사의 행렬이 고을을 완전히 빠져나간 모양이었다. 화려한 막은 내렸고 이제 무대 뒤의 배우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했다. 서 씨는 강바람을 맞으며 비로소 가슴이 탁 트이는 것을 느꼈다. 잃어버린 것은 재물이요. 얻은 것은 자유였다. 날이 밝고 국밥집 문이 열리지 않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몰려들었다. 서 씨 해가 중천인데 왜 장사를 안 하오? 호기심 많은 김서방이 참지 못하고 문을 벌컥 열어 젖혔다. 그러나 가게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사람의 온기는 사라지고 방 한가운데 놓인 금은 보화와 편지 한 장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김서방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다. 이 재물은 고을에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저는 분에 넘치는 복을 감당할 수 없어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떠납니다. 부디 모두 평안하시기를. 서 씨가 남긴 마지막 전언이었다. 사람들은 만견자실하여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욕심에 눈이 멀어 그녀를 핍박했던 자신들과 거금을 쾌척하고 홀연히 사라진 그녀의 그릇 차이를 그제야 뼈저리게 느낀 것이다. 누군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탄식을 내뱉었다. 세월이 흘러 나루터 국밥집은 전설이 되었다. 사람들은 술자리에서 안주 삼아 그 이야기를 떠들었다. 암행어사를 알아본 신통한 과부가 있었지.
아니야. 사실 그 과부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였다더군.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살이 붓고 과장되었지만 정작 서씨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저 바람결에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어느 산골 마을에 밥맛 좋기로 소문난 작은 식당이 생겼다는 이야기뿐이었다. 한양으로 돌아간 어사 역시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는 집무실 창가에 서서 서씨가 살던 고을 쪽 하늘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허허, 역시 보통 여인이 아니었어. 내가 준 상보다 더 값진 것을 찾아 떠났구려. 그는 서씨가 남긴 국밥의 맛을 떠올렸다. 화려한 양념이나 값비싼 재료는 없었지만 깊고 진한 위로가 담겨 있던 그 맛. 그것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신조차 흉내 낼 수 없는 삶의 내공이 빚어낸 맛이었다. 어사는 붓을 들어 종이에 글귀를 남겼다. 이불 위명 리부 웨이밍, 이익은 명예를 위하지 않고 덕불 위보 대부 웨이파오, 덕은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그는 그 종이를 접어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했다. 세상은 영웅을 원하고 화려한 결말을 기대하지만 진정한 의인은 자신의 흔적조차 지우고 사라지는 법임을 그녀가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어느 깊은 산골 초가집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서씨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땀을 닦았다. 어머님, 진지 드세요. 방 안에서 시어머니의 편안한 대답 소리가 들려왔다. 화려한 금은 보화도 사람들의 환호성도 없었지만 그곳에는 평화가 있었다. 솥 안에서는 구수한 된장국이 끓고 있었고 마당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서씨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눈부셨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영웅도 희생양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따뜻한 밥을 짓는 서씨일 뿐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폐허가 아니라 비 온 뒤 더 단단하게 굳어진 땅과 그 위에 피어난 소박한 삶의 꽃이었다. 바람이 불어와 처마 밑 풍경을 울렸다. 댕그랑 댕그랑. 그 청아한 소리는 마치 서씨의 맑은 영혼이 부르는 노래처럼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그녀가 세상에 남긴 온기는 오래도록 식지 않을 것이다. 마치 그녀가 끓여낸 국밥 국물처럼 투박하지만 뜨겁게, 그리고 은근하게